우리 할머니 맞죠? 우리 엄마랑 진짜 닮았어요. 달동네 급식소에서 한 아이가 배식하던 여인의 얼굴을 가리켰습니다. 그 여인은 태강그룹을 호령하는 재벌 회장이었습니다. 11년 전 제 손으로 딸을 내치고 그 딸의 자식조차 모르던 사람이었지요. 무엇이 저 냉철한 회장의 심장을 그 자리에서 덜컥 내려앉게 했을까요? 이야기는 그 겨울 1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무료 하이프 한번 눌러주세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 자리에 행운이 깃들기를 바랄게요. 서울의 밤이 발밑에서 반짝였습니다. 태강그룹 본사 45층 한경자 회장은 통유리 앞에 홀로 서 있었어요. 66. 대한민국 재계가 그녀의 말 한마디에 움직였습니다. 계열사 28개, 임직원 3만 명이 그녀의 결재를 기다렸지요. 가진 것은 넘쳤지만 이 넓은 방은 언제나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뜬 뒤로 회장은 20년을 홀로 그룹을 이끌었어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았고 곁에 아무도 두지 않았습니다. 강해야만 살아남는다고 그녀는 평생 그렇게 믿어왔지요. 그 믿음이 하나뿐인 딸마저 밀어냈다는 것은 너무 늦게야 깨달았습니다. 회장은 손끝으로 유리창을 가만히 짚었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손을 타고 가슴까지 올라왔어요.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오늘따라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책상 맨 아래 서랍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엎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서랍을 11년째 열지 않았어요. 열면 무너질 것을 알기에 그저 잠가만 두었습니다. 딸의 이름 석자를 떠올리자 입안이 소태처럼 썼습니다. 한지원.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고 제 손으로 내친 아이였어요. 어린 지원은 유난히 정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회장의 무릎을 베고 누워 콧노래를 흥얼거리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회장을 엄마 곰이라 부르며 까르르 웃곤 했지요. 둘만이 나누던 그 다정한 부름을 회장은 아직도 잊지 못했습니다. 그 조그맣던 아이가 언제 그렇게 자라 제 뜻을 굽히지 않는 처녀가 되었을까요? 회장은 그 시절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 한켠이 저릿했습니다. 딸을 내친 것은 그 아이가 데려온 가난한 화가 청년 때문이었어요. 집안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그 젊은이를 회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저 녀석이 우리 지원이의 재산을 노린 사기꾼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지요. 누군가 곁에서 끊임없이 그렇게 속삭였다는 것은 아주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 그때 노크도 없이 문이 열렸습니다. 이복 동생 윤미경이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들어왔어요. 언니, 이 밤중에 아직도 이러고 계시네. 윤미경은 소파에 몸을 던지듯 앉았습니다. 요즘 이사들 사이에서 말이 많아요. 회장이 66이 되도록 후계도 안 세운다고 다들 수군거린다니까. 회장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내 회사 일은 내가 정한다. 언제까지 혼자 다 짊어질 건데. 몸도 예전 같지 않으면서 윤미경의 눈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어요. 우리 우진이가 경영 수업을 얼마나 착실히 받았는지 언니도 알잖아. 이참에 부회장 자리라도 하나 만들어주면 그림이 좋을 텐데. 회장은 그제야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동생의 웃는 낯 뒤에 무엇이 웅크리고 있는지 그녀는 오래전부터 읽고 있었습니다. 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였지요. 급식소 봉사 일정은 잡았고 회장이 화제를 돌리자 윤미경의 표정이 대번에 뒤틀렸습니다. 달동네까지 기어 내려가서 국을 퍼담겠다니 세상에. 기자들 몰고 다니면서 청승은 언니답지 않게 왜 그래요 정말. 그 말이 방 안의 공기를 서늘하게 갈랐습니다.
회장은 대꾸하지 않았어요. 윤미경이 나가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복도로 나선 윤미경은 곧장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요즘 언니 동선 좀 더 촘촘히 챙겨. 그 달동네 봉사 말이야. 절대 눈 떼지 말고 보고 올려. 총무팀의 오래된 신복 하나가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윤미경에게 그 동네는 언니가 절대로 파고들어선 안 될 곳이었습니다. 잠시 뒤 비서실장 정 실장이 조용히 들어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회장님, 무리하지 마십시오. 봉사는 실무진에 맡기셔도 됩니다. 15년을 곁에서 지킨 그의 목소리엔 진심이 배어 있었어요. 아니야. 이번만은 내가 직접 가야 해. 회장의 대답에 정 실장은 더 묻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이튿날 회장은 옷장 깊숙이 넣어둔 수수한 외투 한 벌을 꺼냈습니다. 번쩍이는 정장 대신 그 낡은 옷을 고른 까닭을 그녀 자신도 알지 못했어요. 그저 그 동네에 갈 때만은 회장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이고 싶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여느 66 노인과 다를 것이 없어 보였어요. 문득 그 얼굴에 죽은 딸의 모습이 겹쳐 보여 회장은 얼른 눈을 돌렸습니다. 사실 봉사진은 홍보실이 골라온 곳이었습니다. 그룹 이미지를 위해 형편이 어려운 동네를 추천해 달라는 부탁이었지요. 그런데 명단을 받아든 순간 회장의 손이 우뚝 멈췄습니다. 거기 적힌 동네 이름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11년 동안 해마다 이맘때면 조용히 후원금을 보내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왜 하필 그 동네냐고 물으면 회장은 늘 입을 다물었어요. 정 실장조차 그 까닭만은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홀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 동네 작은 급식소로 매년 나간 후원 내역이 화면에 떴어요. 날짜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딸이 세상을 떠난 그날, 딸이 묻힌 곳에서 가장 가까운 밥집이었지요. 4년 전 회장은 뒤늦게야 딸의 부고를 전해 들었습니다. 장례가 다 끝나고 이름 석자와 초라한 봉분 하나만 덩그러니 남은 뒤였어요. 유족란은 텅 비어 있었고 딸은 그저 혼자 쓸쓸히 눈을 감은 듯 보였습니다. 회장은 그 봉분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이 동네를 후원해 왔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딸에게 건넬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어요. 11년 전 그날 딸은 문지방을 넘으며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무슨 말인가를 하려다 끝내 삼키고 떠났지요. 회장은 그 마지막 눈빛을 아직도 잊지 못했습니다. 지원아. 11년 만에 딸의 이름을 소리내어 불러보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오래도록 닫아 걸었던 마음의 빗장이 힘없이 흔들렸어요. 목소리가 저 자신도 낯설 만큼 떨렸습니다. 자신이 그 아이를 어떻게 내쳤는지 회장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아이가 세상에 무엇을 남기고 갔는지는 아직 짐작조차 하지 못했어요. 사흘 뒤면 그녀는 그 동네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평생 잠가두었던 서랍이 저절로 열리고 맙니다. 같은 시각 서울의 반대편은 전혀 다른 아침을 맞고 있었습니다. 가파른 계단이 끝없이 이어지는 달동네였어요. 그 비탈 맨 끝, 볕도 잘 들지 않는 반지하 방 하나. 9살 서다솜은 남들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잠에서 깨면 다솜은 늘 아빠의 이마부터 짚어보았습니다. 아빠, 오늘은 열이 좀 내렸네. 다행이다. 아빠 서준영은 힘없이 웃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한때 그는 그림을 그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몇 해 전부터 몸이 무너지면서 붓을 놓은 지 오래였지요. 방 한쪽에는 먼지 앉은 이젤이 쓸쓸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던 시절 준영은 가난했지만
누구보다 맑은 사람이었어요. 아내 지원은 그 마음 하나만 보고 모든 것을 버리고 그에게 왔습니다. 두 사람은 이 좁은 방에서도 참 자주 웃었지요. 그러나 지원이 병으로 떠난 뒤 방에서는 웃음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준영은 아내를 떠나보낸 뒤로 부쩍 말수가 줄었습니다. 그래도 다솜 앞에서만은 애써 밝은 낯을 지어 보이려 했어요. 어린 딸에게 자기 그늘까지 물려주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솜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약봉지를 뜯어 아빠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드시고 조금만 더 누워 계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아이의 말투가 9살답지 않게 야무졌어요. 준영은 그런 딸을 볼 때마다 목이 메었습니다. 제 몸 하나 건사 못해 어린 것에게 짐을 지웠다는 죄스러움이었습니다. 다솜은 찬장을 열어 남은 쌀을 탈탈 털었어요. 바닥이 훤히 드러나는 쌀독을 보고도 아이는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오늘은 급식소 가는 날이잖아요. 밥을 안 치고 다솜은 벽에 붙여둔 사진 한 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에는 젊고 고운 여인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다솜의 엄마 한지원이었습니다. 엄마, 다솜이 오늘도 씩씩하게 잘 다녀올게요. 아이는 매일 아침 사진 속 엄마에게 인사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엄마의 얼굴은 이제 그 사진 속에만 남아 있었지요. 4년 전 엄마는 오랜 병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솜은 그 사진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로 여겼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엄마의 고운 글씨로 무언가 적혀 있었어요. 다솜은 그 글자를 몇 번이고 들여다보았지만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낯선 이름 같기도 하고 다정한 부름 같기도 한 몇 글자였습니다. 사진을 볼 때면 엄마가 남긴 마지막 말이 늘 떠올랐지요. 다솜아, 너한테는 진짜 할머니가 계셔. 언젠가 인연이 닿으면 그분을 꼭 만나게 될 거야. 엄마는 눈을 감기 전 다솜의 손을 꼭 쥐고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어린 다솜은 그 말의 뜻을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어딘가에 할머니가 있다는 사실이 막연히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엄마가 살아있을 적 세 식구는 가난해도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은 다솜에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빠에게 할머니가 어디 계시냐고 물으면 준영은 늘 말을 흐렸지요. 글쎄다. 아빠도 잘은 모른단다. 준영은 아내가 재벌가의 딸이었다는 것만 어렴풋이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집안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아내조차 끝내 일러주지 않았어요. 그저 크게 성공했지만 자신들을 매몰차게 버린 사람이라고만 들었습니다. 준영은 그 냉정한 집안을 원망하며 굳이 찾을 생각을 하지 않았지요. 찾아간들 사기꾼 취급이나 당할 것이 뻔했으니까요. 다솜은 밥을 차려 아빠 곁에 놓고 낡은 가방을 맸습니다. 다녀올게요. 급식소에서 아빠 목도 얻어올게요. 문을 나선 다솜은 가파른 계단을 총총 내려갔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허리 굽은 옆집 할아버지와 마주쳤습니다. 할아버지, 무거우시죠? 제가 들어드릴게요. 다솜은 냉큼 달려가 할아버지의 짐 보따리를 나눠들었습니다. 가난한 동네였지만 아이의 마음만은 넉넉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마음을 늘 곱게만 보아주지 않았지요. 지나가던 안악들이 다솜을 흘깃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제가 그 반지하 사는 거지분요. 그 집 딸 아니야? 애비가 병들어 누워서 애가 동냥이나 다니고 쯧쯧. 어린 것이 불쌍하긴 한데 상종할 처지는 아니지 뭐. 그 말들이 어린 가슴에 콕콕 박혔습니다. 다솜은 고개를 숙였지만 눈물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늘 그랬습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마음이 가난한 것이야말로 진짜 부끄러운 것이라고 말이지요.
다솜은 다시 고개를 들고 씩씩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동네 어기 무료 급식소에 다다르자 익숙한 얼굴이 반겼습니다. 봉사를 나오는 박순덕 할머니였어요. 아이고, 우리 다솜이 왔구나. 오늘도 혼자 왔어? 네, 할머니. 아빠는 오늘 몸이 좀 안 좋으셔서요. 박 할머니는 다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밥을 넉넉히 퍼주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아빠 갖다 드릴 것도 따로 챙겨놨으니 걱정 말고. 다솜은 제 밥을 반이나 남겨 조심스레 통에 담았습니다. 집에 홀로 계신 아빠에게 갖다 드릴 몫이었어요. 제 배가 덜 차도 아이는 언제나 아빠부터 챙겼습니다. 박 할머니는 이 각박한 동네에서 다솜을 살뜰히 챙기는 유일한 어른이었지요. 다솜은 꾸벅 인사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찌나 맑던지 박 할머니는 늘 가슴이 짠했어요. 착한 것, 저 어린 것이 무슨 죄라고. 할머니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때 급식소 안이 잠시 술렁였어요. 봉사자 한 사람이 들뜬 목소리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며칠 뒤에 아주 귀한 분이 봉사를 오신대요. 글쎄, 그 큰 태강그룹 회장님이 직접 국을 푸신다지 뭐예요.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며 웅성거렸습니다. 재벌 회장이 이런 달동네까지 온다는 것이 좀처럼 믿기지 않았지요. 다솜은 그 말에 별 관심 없이 밥만 오물오물 먹었습니다. 아이는 미처 알지 못했어요. 며칠 뒤 급식소에서 마주칠 그 낯선 여인의 얼굴을 말입니다. 그 얼굴이 벽에 붙은 엄마 사진과 얼마나 닮았는지 아이는 알 리 없었지요. 그 우연한 만남이 잃어버린 11년을 흔들 줄도 아직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흘 뒤 마침내 그날이 밝았습니다. 태강그룹 회장 한경자가 달동네 급식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은 세단이 좁은 골목 어귀에 서고 회장이 천천히 내렸어요. 가파른 계단과 다닥다닥 붙은 낡은 지붕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회장이 평생 발 한 번 들여본 적 없는 세상이었어요. 낡은 계단을 오르는 그녀의 뒤로 기자들이 우르르 따라붙었습니다. 회장은 수수한 외투 차림에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평생 남에게 밥을 얻어먹여 본 적 없는 손이었어요. 그 손이 서툴게 국자를 쥐자 봉사자들이 조심스레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회장은 커다란 솥 앞에 서서 천천히 국을 펐습니다. 줄을 선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둘 눈에 들어왔어요. 주름 깊은 노인들, 지친 기색의 사람들이 말없이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그들의 굽은 등과 거친 손이 낯설게 다가왔어요. 회장은 이 세상을 45층 유리창 위에서만 내려다보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가난을 마주한 것은 태어나 처음이었습니다. 가슴 한켠이 서늘하게 저려왔어요. 숫자로만 알던 세상이 오늘은 사람의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회장은 문득 자신이 이런 삶들을 그동안 얼마나 몰랐는지 깨달았어요. 결제 서류의 숫자 뒤에 이런 얼굴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낯선 부끄러움이 조용히 가슴으로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회장에게 사람이란 결제란의 이름 석자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이름들이 저마다 사연을 지닌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회장은 국자를 든 손이 조금씩 진지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장이 그 감정에 잠겨 있을 때였어요. 작은 그림자 하나가 솥 앞에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9살 서다솜이었습니다. 다솜은 그릇을 내밀다 말고 회장의 얼굴을 빤히 올려다보았어요. 아이의 눈이 점점 커지더니 이내 환하게 빛났습니다. 회장은 영문을 몰라 어색하게 아이를 마주보았습니다. 저기 아주머니. 다솜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혹시 우리 할머니 아니에요? 회장의 국자가 허공에서 우뚝 멈췄습니다.
뭐라고? 우리 엄마 사진 속 얼굴이랑 아주머니가 너무 닮았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할머니 맞죠?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급식소의 소음을 뚫고 또렷이 박혔습니다. 순간 회장은 숨이 멎는 것만 같았어요. 11년 동안 그 누구도 그녀를 그렇게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라니. 그것도 이 낯선 달동네 아이의 입에서 말입니다. 회장의 손끝이 자꾸만 잘게 떨렸어요. 국물이 국자 밖으로 찰랑 넘쳐 흘렀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회장은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사람을 잘못 봤구나. 나는 내 할머니가 아니란다. 말은 그렇게 내뱉었지만 목소리 끝이 그녀도 모르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아이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한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눈매와 웃는 입가가 어딘지 지독하게 낯익었어요. 오래전 자신이 내친 딸의 얼굴이 아이 위로 겹쳐 보였습니다. 회장은 얼른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그저 우연한 닮음일 뿐이라고 되뇌었어요. 그러나 한번 흔들린 마음은 쉬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자꾸만 11년 전 딸의 눈빛과 포개졌습니다. 회장은 국자를 쥔 손에 애써 힘을 주었어요. 그러나 마음은 이미 제자리를 잃은 뒤였습니다. 다른 이들의 그릇에 국을 담으며 애써 평정을 되찾으려 했어요. 그럴수록 방금 그 아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더 크게 울렸습니다. 어이구, 다솜아. 귀하신 분께 무슨 실례니? 지켜보던 박순덕 할머니가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애가 엄마를 일찍 여의어서요. 엄마 닮은 사람만 보면 저렇게 붙잡고 묻는답니다. 박 할머니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다솜을 뒤로 데려갔어요. 다솜은 이끌려가면서도 자꾸만 회장을 돌아보았습니다. 근데 진짜 닮았는데. 아이의 아쉬운 중얼거림이 회장의 귀에 오래도록 맴돌았습니다. 회장은 그 자리에 굳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등 뒤로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요란하게 터졌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조차 아득하게만 들렸어요. 엄마를 일찍 여인 아이. 회장은 그 말을 속으로 곱씹었습니다. 저 아이의 엄마는 대체 누구이기에 그녀를 그토록 닮았단 말인가. 설마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회장은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은 봉사 시간 동안 회장의 손은 국자만 무심히 움직였어요. 그러나 눈길은 자꾸만 다솜이 앉은 구석 자리로 향했습니다. 아이는 받은 밥의 절반을 조심스레 통에 덜어 담고 있었습니다. 아픈 아빠에게 갖다 주려는 것임을 회장은 한눈에 알아보았어요. 그 야무진 손끝을 보는데 까닭 모를 무언가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제 손녀뻘 되는 아이일 텐데 어쩌자고 이리 마음이 쓰이는지. 회장은 스스로도 그 감정을 도무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아이를 두고 돌아서는 발걸음이 유난히 무거웠어요. 차에 오르기 직전 회장은 저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급식소 문 앞에서 다솜이 작은 손을 흔들며 그녀를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 여린 손짓을 오래도록 눈에 담았어요. 회장은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내내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차창에 비친 제 얼굴 위로 자꾸만 그 아이의 얼굴이 어른거렸습니다. 정 실장이 무슨 일 있으시냐 조심스레 물었지만 회장은 답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회장은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다솜의 맑은 눈이 선연하게 떠올랐습니다. 우리 할머니 맞죠? 아이의 그 한마디가 밤새도록 가슴을 두드렸어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낯선 아이 하나에 이토록 마음이 흔들리다니. 회장은 평생 그 무엇에도 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11년째 잠가둔 서랍 앞에 섰습니다. 차마 열지는 못했지만 손이 오래도록 서랍 손잡이 위에 머물렀어요. 평생 굳게 잠가두었던 무언가가 그 밤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회장은 봉사 일정을 스스로 늘렸습니다. 홍보실은 이미 사진을 다 찍었으니 그만 나오셔도 된다고 했어요. 그러나 회장은 어인일인지 그 달동네를 자꾸만 다시 찾았습니다. 스스로도 그 이유를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저 갈 때마다 눈은 언제나 한 아이를 먼저 찾고 있었어요. 서다솜. 회장은 어느새 그 이름 석자를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며칠간 회장은 멀리서 그 아이를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다솜은 늘 가장 늦게까지 남아 봉사자들의 설거지를 도왔어요. 제밥은 절반을 덜어 아픈 아빠 몫으로 챙기는 것도 여전했습니다. 힘든 티 한 번 내지 않고 아이는 언제나 웃고 있었지요. 그 웃음을 볼 때마다 회장의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아려왔습니다. 회장은 그 감정의 정체를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어느 날은 다솜이 돌부리에 넘어져 무릎이 까진 적이 있었어요. 회장이 무심결에 다가서려다 이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이는 흙 묻은 무릎을 툭툭 털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 야무진 모습에 회장은 까닭 모를 뭉클함을 느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급식소에 나타났습니다. 이복 동생 윤미경이 카메라를 든 사람들을 몰고 온 것입니다. 언니의 봉사를 취재하러 왔다는 명분이었지만 속내는 따로 있었어요. 회장이 대체 왜 이 초라한 동네에 집착하는지 살피러 온 것이었지요. 언니, 봉사도 적당히 해야 그림이 좋지. 윤미경은 입으로만 웃으며 좁은 급식소 안을 훑어보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데를 언니가 매일 온다니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 그러다 그녀의 시선이 한 구석에 앉은 다솜에게 멈췄습니다. 때 묻은 옷에 낡은 신을 신은 작은 아이였어요. 윤미경의 얼굴에 대번에 경멸의 빛이 스쳤습니다. 어머, 저 꾀죄죄한 애는 또 뭐야? 냄새나겠네. 저런 거지 같은 애들한테 밥 퍼주는 게 뭐가 좋다고 그래. 그 말은 조금 떨어진 다솜에게도 또렷이 들렸습니다. 아이는 들고 있던 수저를 슬그머니 내려놓았어요. 고개를 숙인 아이의 귀가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 모습을 본 회장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울컥 치밀었어요. 평생 남의 일에 마음 한번 써본 적 없던 그녀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만은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이 지나치구나, 미경아. 회장의 목소리가 서늘하게 가라앉았어요. 가난이 어찌 죄가 되니.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마라. 뜻밖의 호통에 윤미경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회장이 남들 앞에서 자기를 나무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윤미경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슬그머니 뒤로 물러섰어요. 그러나 그 눈 속에는 서늘한 앙심이 따리를 틀었습니다. 언니가 저 애한테 왜 저렇게까지 나서지? 윤미경은 돌아가는 길 내내 그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11년 전 언니의 딸을 그 동네로 몰아낸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어요. 그 동네에 언니가 자꾸 드나드는 것이 윤미경에게는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다시 신복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애가 누구인지 뿌리부터 싹 다 캐와. 그리고 언니 눈에 그 애가 안 띄게 알아서 잘 좀 치워. 윤미경의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초조함이 배어 있었어요. 한편 급식소에는 회장과 다솜이 나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다솜은 회장에게 조심스레 다가와 꾸벅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까 저 대신 화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회장님. 아이의 눈에는 어느새 물기가 그렁그렁 어려 있었어요. 회장은 어색하게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옆으로 돌렸습니다. 별것 아니다. 그저 옳은 말을 했을 뿐이야. 그러나 아이의 젖은 눈을 마주하는데 또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그 눈이 자꾸만 오래전 딸의 눈과 겹쳐 보였어요. 회장은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을 뻔했습니다. 그러다 화들짝 놀라 손을 거두었습니다. 대체 내가 왜 이러는가? 회장은 스스로가 낯설었어요. 다솜은 눈물을 훔치더니 이내 씩씩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저런 말쯤은 이제 익숙하거든요. 9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기엔 어른스러웠습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회장의 마음을 더욱 시리고 아프게 했어요. 회장은 주머니에서 작은 빵과 우유를 꺼내 아이의 손에 슬며시 쥐어주었습니다. 가다가 먹으라는 그 짧은 말이 스스로도 어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남에게 무언가를 먼저 건넨 것이 회장에게는 참으로 오랜만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평생 처음 있는 일인지도 몰랐습니다. 다솜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이내 환하게 웃어 보였어요. 그때 다솜이 문득 무언가 생각난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 저 잠깐만요. 옆집 할머니 저녁 갖다 드려야 해서요. 아이는 급식소에서 받은 밥 한 그릇을 조심히 챙겨 들었어요. 알고 보니 홀로 사는 병든 노인의 끼니까지 챙기고 있었습니다. 제 앞가림도 벅찬 아이가 남을 먼저 돌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장은 멀어지는 아이의 작은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어요. 저여린 등이 어쩌면 저리도 따뜻할 수 있는지, 가진 것 하나 없는 아이가 어떻게 저런 마음을 품었는지, 회장은 문득 견딜 수 없이 부끄러워졌습니다. 평생 넘치도록 가지고도 자신은 누구 하나 품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밤 돌아오는 차 안에서 회장은 정 실장을 조용히 불렀어요. 정 실장, 부탁이 하나 있네. 그 급식소에 다니는 서다솜이라는 아이 말인데.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어렵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대체 어떤 형편인지 조용히 좀 알아봐 주게. 정 실장은 뜻밖의 지시에 잠시 놀랐지만 곧 고개를 숙였습니다. 15년을 곁에서 모셨지만 회장이 이런 사적인 부탁을 한 것은 처음이었어요. 그것도 이름 모를 달동네 아이 하나를 두고 말입니다. 정 실장은 그 낯선 지시가 마음에 걸렸지만 묻지 않고 조용히 받들었습니다. 회장의 눈빛에서 여느 때와 다른 무언가를 읽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회장은 난생 처음 한 아이의 삶 속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 작은 걸음이 11년의 얼어붙은 매듭을 풀어갈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회장은 미처 알지 못한 채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회장의 일상에는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45층 집무실에서도 문득 그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결제 서류를 넘기다가도 손끝이 허공에서 멈추곤 했습니다. 회장은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나무라며 고개를 흔들었지요. 그러나 마음은 이미 그 달동네 골목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회장은 봉사가 없는 날에도 조용히 그곳을 찾았어요. 검은 세단은 골목 어귀에 세워두고 홀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누가 알아볼까 두려워 낡은 외투에 모자를 깊이 눌렀었지요. 급식소에 이르면 다솜은 어김없이 환하게 그녀를 맞았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오셨어요? 저 기다렸는데. 아이는 어느새 회장을 스스럼 없이 할머니라 불렀어요. 회장은 그 호칭에 매번 가슴이 내려앉으면서도 굳이 고치지 않았습니다. 11년 동안 아무도 불러주지 않던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솜은 회장의 손을 잡고 이곳저곳을 조잘조잘 안내했어요. 그 작고 따뜻한 손을 잡는데 회장은 자꾸만 목이 메었습니다. 어느 날 다솜이 밥을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아빠 저녁 갖다 드리러 가야 해요. 회장은 어느새 아이를 따라 나서고 있었어요. 내가 데려다 주마. 길이 험하지 않으냐. 가파른 계단을 아이의 손을 잡고 한 칸 한 칸 올랐습니다. 평생 계단이라곤 밟아본 적 없던 회장의 숨이 이내 가빠졌어요. 그 비탈 맨 끝, 볕도 들지 않는 반지하 방 앞에 다다랐습니다. 아빠, 저 왔어요. 오늘은 좋은 분이 데려다 주셨어요. 방문이 열리고 야윈 사내 하나가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솜의 아빠 서준영이었어요. 병색이 완연한 얼굴에 눈빛만은 맑고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장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 한켠이 서늘하게 저렸어요. 어딘가 낯익은 듯도 했지만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11년 세월이 그 젊던 화가의 얼굴을 이토록 바꾸어 놓았지요. 준영 역시 낡은 외투의 노부인을 그저 봉사자로만 여겼습니다. 누추한 곳까지 우리 아이를 데려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영은 힘없이 고개를 숙이며 예를 갖췄습니다. 회장은 무어라 답도 못한 채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좁은 방 한쪽에는 먼지 앉은 이젤이 쓸쓸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회장이 그 이젤을 물끄러미 바라보자 준영이 힘없이 웃었습니다. 한때는 저도 그림을 그리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다 지난 일이지만요. 그 목소리에는 원망도 없이 그저 잔잔한 체념만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 몸으로 저 어린 것 하나 건사하지 못하는 게 그저 죄스러울 뿐이지요. 회장은 무어라 위로의 말도 찾지 못한 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애 어미가 살아있었다면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준영의 눈이 벽에 붙은 사진 쪽으로 잠시 향했습니다. 참 고운 사람이었습니다. 저 하나 믿고 모든 걸 버리고 온 사람이었지요. 그 말에 회장은 까닭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져 왔습니다. 어쩐지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아 회장은 애써 시선을 옆으로 돌렸어요. 그리고 맞은편 벽에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회장의 시선이 자꾸만 그 사진에 오래 머물렀어요. 그러나 빛을 등진 데다 거리가 멀어 얼굴은 흐릿하기만 했습니다. 다가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을 회장은 애써 눌러 참았지요. 공연히 남의 집 사정을 캐는 무례를 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그저 짧은 인사만 남기고 무거운 걸음으로 돌아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좁은 방의 풍경이 눈앞에서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어요. 쌀독은 비어 있었고 아이의 신발은 앞코가 다해져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날로 정 실장을 불러 조용히 한 가지를 더 일렀지요. 그 급식소에 이름을 밝히지 말고 쌀과 연탄을 넉넉히 넣어주게. 그리고 그 집 아이 몫으로 따뜻한 겨울옷 한 벌만 마련해 다오. 정 실장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회장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베푸는 일이 이토록 마음을 데울 줄은 몰랐어요. 평생 숫자로만 돈을 쓰던 그녀에게는 참으로 낯선 온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온기 뒤로 회장이 미처 보지 못한 그림자가 있었지요. 돌아오는 골목 어귀에서 회장은 낯선 시선 하나를 느꼈습니다. 누군가 멀찍이서 자신을 지켜보다 황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윤미경이 붙인 총무팀 신복이었지만 회장은 알 리 없었어요. 그 신복은 이미 회장의 동선을 낱낱이 윤미경에게 올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그 아이의 집까지 드나든다는 보고에 윤미경의 낯빛이 굳었습니다. 언니가 하필 그 동네 그 아이를 마음에 들여선 결코 안 될 일이었어요. 이튿날 회장은 정 실장에게 조회 결과를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아이 형편은 좀 알아보았는가? 그런데 정 실장의 대답이 어쩐 일인지 영 시원치 않았습니다. 송구합니다. 어인 일인지 기록 조회가 자꾸 막힙니다.
분명 지시를 내렸는데 며칠이 지나도 서류 한 장 올라오지 않았어요. 회장은 그저 행정이 더딘 탓이려니 여기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누군가 손을 써 가로챈 결과라는 것을 아직은 몰랐지요. 그 무렵 급식소에서는 또 한 번 회장의 마음이 짓밟혔습니다. 낯선 사내 하나가 배식하는 회장을 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태강 회장씩이나 되는 분이 이런 데서 청승이라니 원. 윤미경이 심어둔 신복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회장은 국자를 든 채 그 모욕을 묵묵히 삼켰습니다. 예전 같으면 불호령이 떨어졌을 테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 자리를 잃으면 다솜을 볼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지요. 그 밤 저택으로 돌아온 회장은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11년째 잠가두었던 서랍 앞에 다시 섰어요. 이번에는 떨리는 손으로 그 자물쇠를 조용히 열었습니다. 서랍 맨 아래 엎어져 있던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지요. 젊은 딸 지원이 환하게 웃고 있는 세상에 하나뿐인 사진이었습니다. 회장은 그 얼굴을 어루만지다 문득 숨이 멎는 것만 같았어요. 사진 속 딸의 웃는 인매가 낮에 본 그 아이와 소름 끼치게 닮아 있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다. 회장은 사진을 가슴에 품은 채 그 밤 내내 소리 죽여 흐느꼈습니다. 막혔던 조회는 정 실장의 끈질긴 노력 끝에 조금씩 풀렸습니다. 어인일인지 위에서 자꾸 서류가 되돌아온다는 것을 그도 눈치챘어요. 정 실장은 익숙한 결제 라인을 피해 다른 경로로 조용히 자료를 모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마침내 얇은 서류 한 장이 회장의 책상에 올랐지요. 서다솜이라는 아이의 딱한 형편이 거기 건조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병들어 일을 못하고 어머니는 오래전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회장은 무심히 서류를 훑어내리다 한 줄에서 시선이 멎었어요. 아이의 어머니 이름이 적힌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모 서지원. 그 석자를 읽는 순간 회장의 손끝이 뻣뻣하게 굳어왔습니다. 지원.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삼켜온 제 딸의 이름이었어요. 회장의 손에서 서류가 스르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사정없이 뛰고 귓가에서 윙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지원이라니. 어떻게 저 아이의 어미 이름이.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다시 주워들었어요. 몇 번이고 그 이름을 확인했지만 분명 지원 두 글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서늘한 의문 하나가 회장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성이 달랐습니다. 제 딸은 한지원인데 서류의 아이 어미는 서지원이었어요. 같은 이름을 쓰는 다른 여인일 수도 있는 노릇이었습니다. 회장은 요동치는 마음을 억지로 가라앉히려 애썼어요. 쉰 목소리로 정 실장을 부르는데 그 목소리마저 잘게 떨렸습니다. 이 아이의 어미가 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 더 알아볼 수 있겠나? 옛날 이름은 무엇이었고 어디서 살다 왔는지 낱낱이 말이야. 정 실장은 회장의 심상치 않은 낯빛에 놀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부터 회장은 밤낮으로 그 이름 석자에 매달렸어요. 서지원이라는 여인의 뿌리를 11년 전으로 거슬러 쫓았습니다. 정 실장이 서류에 적힌 옛 주소지를 직접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허탈한 소식뿐이었어요. 그 좁은 셋방에는 이미 10년 넘게 다른 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오래 산 이웃들조차 그런 여인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세든지 오래인 집주인마저 그 여인의 얼굴은 본 적 없다고 했어요. 정 실장은 빈손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사무소의 기록은 어느 해를 기점으로 뚝 끊겨 있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지운 듯 그 뒤의 행적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회장은 벽에 부딪힐 때마다 오히려 초조함이 더해갔어요. 확인하지 못한 채로는 밥 한 술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두를수록 실마리는 손가락 사이로 자꾸만 빠져나갔어요. 그러나 캐면 캘수록 마주치는 것은 두꺼운 벽뿐이었습니다. 서지원의 옛 흔적은 어느 지점에서 감쪽같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아는 이는 이제 세상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회장이 딸과 마지막으로 마주했던 그 집에는 이제 낯선 문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본적을 옮기고 이름마저 바꾼 흔적이 희미하게 잡힐 듯 말 듯 했어요. 회장은 그제야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제 딸이 얼마나 모질게 제 뿌리를 끊고 떠났는지를 말입니다. 어미를 지우고 성마저 버린 채 홀로 살다 갔을 딸을 생각하니 회장은 가슴이 갈갈이 찢기는 것만 같았어요. 다음 날 회장은 무언가에 홀린 듯 다시 급식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봉사가 아니라 오직 그 아이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회장은 멀찍이 떨어져 앉아 다솜의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았어요. 웃을 때 살포시 패는 보루물이 사진 속 딸의 그것과 똑같았습니다. 가만히 눈을 내리깔 때의 옆모습마저 소름 끼치게 닮아 있었습니다. 회장의 가슴이 방망이질하듯 세차게 뛰었지요. 문득 어린 지원의 얼굴이 눈앞에 선연하게 떠올랐습니다. 제 무릎을 베고 누워 콧노래를 흥얼거리던 정 많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나온 핏줄이 바로 저 아이라면 하는 생각에 이르자 회장은 하마터면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러나 아직은 그 무엇도 확실한 것이 없었습니다. 섣불리 다가갔다가 아니라면 그 절망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회장은 차오르는 마음을 억누르며 조용히 급식소를 빠져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두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 무렵 윤미경은 언니의 심상찮은 움직임을 이미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옛딸의 흔적을 캐고 다닌다는 보고가 그녀의 귀에 들어왔어요. 윤미경의 등줄기로 서늘한 것이 훑고 지나갔습니다. 11년 전 묻어버린 진실이 언니의 손끝에서 되살아나려 하고 있었지요. 그날 저녁 윤미경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회장을 찾아왔습니다. 언니, 요즘 무슨 옛날 일을 그리 들추고 다닌다면서요. 다 지나간 일, 이제 와 헤집어봐야 마음만 상하지 뭐가 좋다고. 회장은 동생의 눈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그 웃는 낯 뒤에 무언가 웅크리고 있음을 오래전부터 느껴온 터였습니다. 내가 어찌 알고 그 말을 하느냐. 회장의 되물음에 윤미경은 잠시 낯빛이 굳었다가 얼른 웃어 보였어요. 소문이 다 그렇지요, 뭐. 언니 걱정돼서 하는 소리예요. 윤미경은 서둘러 화제를 돌리고 자리를 떴습니다. 회장은 멀어지는 동생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응시했습니다. 어쩌면 저 아이가 무언가를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지요.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따질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회장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진실을 밝혀내리라 마음먹었습니다. 피 한 방울만 맞대어 보면 될 일이었지만 그럴 명분이 없었어요. 생면부지의 아이에게 다짜고짜 검사를 들이댈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회장은 애가 타면서도 그저 멀리서 지켜보는 수밖에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 답답함이 밤마다 회장의 단잠을 송두리째 앗아갔어요. 그날 밤도 회장은 홀로 서재에 앉아 사진을 어루만졌습니다. 사진 속 딸의 얼굴과 낮에 본 그 아이의 얼굴이 자꾸만 포개졌습니다. 지원아, 다솜아. 회장은 두 이름을 번갈아 나직이 되뇌어 보았어요. 어쩌면 이어져 있을지도 모를 두 사람의 이름을 말입니다. 그럴 리 없다고 고개를 저으면서도 마음은 이미 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 떨림의 정체가 무엇인지,
끝까지 파헤쳐야 했어요. 회장은 창밖의 먼 불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 진실의 문 앞에 어떤 참혹한 과거가 기다리고 있는 줄도 모른 채였지요. 며칠 뒤 정 실장이 어렵게 알아낸 사실 하나를 조심스레 보고했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 서준영이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때 무명의 화가였는데 10여 년 전 어느 부잣집 딸과 혼인했다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11년 전 제 딸 지원이 데려왔던 그 가난한 화가 청년. 회장이 사기꾼이라 굳게 믿고 문전박대했던 바로 그 사내였습니다. 세월에 병들고 야위어 미처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었어요. 회장의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그토록 마음이 쓰이던 그 아이가 저 사내의 핏줄이라니, 제가 그토록 저주하고 내쳤던 사내의 자식이라니 말입니다. 오랜 증오와 갓피어난 정이 가슴속에서 사납게 부딪혔어요. 회장은 그 혼란을 견디지 못하고 급식소 발길을 뚝 끊었습니다. 저 사내의 얼굴을 다시 보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차마 남몰래 하던 후원까지 거두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 얼굴을 다시 마주할 자신만은 없었지요. 아니, 저 아이를 손녀로 품고 싶은 제 마음이 더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흐르는 동안 다솜은 매일 급식소 문 앞을 서성였습니다. 날마다 오던 할머니가 발길을 끊자 아이는 영문을 몰라 시무룩했어요. 할머니가 나 때문에 화나신 걸까? 다솜은 저 혼자 그렇게 되뇌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회장은 그런 아이의 마음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저택에 틀어박혀 그저 홀로 오랜 상처와 씨름할 뿐이었지요. 급식소의 박순덕 할머니도 다솜의 풀 죽은 모습에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 고운 어른이 무슨 사정이라도 생겼나 싶어 걱정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다솜의 등을 다독이며 애써 아이를 달래주었어요. 그러나 다솜의 눈은 자꾸만 골목 어귀 쪽으로 향했습니다. 행여 오늘은 그 할머니가 오시려나 하루에도 몇 번씩 문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렇게 아이는 야윈 아빠와 오지 않는 할머니 사이에서 홀로 시들어갔어요. 어린 다솜이 짊어지기엔 너무도 버거운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급한 정갈 하나가 회장에게 날아들었습니다. 다솜의 아버지 준영이 끝내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이었어요. 지병이 급격히 나빠져 손쓸 새도 없이 위독해졌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회장은 저도 모르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어요. 증오도 혼란도 그 순간만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회장은 곧장 병원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응급실 앞 다솜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홀로 떨고 있었어요. 할머니. 아이는 회장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며 달려와 안겼습니다. 우리 아빠 좀 살려주세요. 아빠가 자꾸 눈을 안 떠요. 회장은 그 작은 몸을 끌어안은 채 무어라 말도 잇지 못했어요. 품 안에서 떨고 있는 이 아이가 정녕 제 핏줄이란 말인가.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회장은 곧바로 정 실장을 불러 최고의 의료진을 붙이라 지시했습니다. 비용은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사람부터 살리라 조용히 일렀어요. 의료진이 분주히 오가는 동안 회장은 다솜의 곁을 지켰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제 손 안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회장은 그 떨림이 고스란히 제 가슴으로 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덕에 준영은 겨우 위태로운 고비 하나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회장의 마음은 조금도 편치 못했어요. 병상에 누운 준영의 야윈 얼굴을 마주하는 일이 여전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저 사내만 아니었다면 제 딸이 그렇게 떠나지도 않았을 거라는 원망.
그 오랜 원망이 회장의 발목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병원 복도가 서늘하게 술렁였습니다. 윤미경이 그 신복을 앞세우고 병원에 들이닥쳤어요. 회장이 이 병원에 있다는 보고를 받고 부랴부랴 달려온 길이었습니다. 언니, 대체 이거지 부녀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윤미경의 목소리가 복도에 카랑카랑 울렸습니다. 들어보니 저 사내 옛날에 사기나 치고 다니던 놈이라던데. 그런 사기꾼 핏줄한테 태강의 돈을 퍼붓는 걸 알면 세상이 뭘 하겠어요. 그 모진 말이 어린 다솜의 귀에 그대로 날아와 박혔어요.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겁에 질려 회장의 옷자락을 꼭 붙들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끔거리며 저마다 수군거렸어요. 어린 다솜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제 낡은 신발코만 내려다보았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른 아이의 어깨가 잘게 들썩였어요. 신복도 곁에서 거들며 밀린 병원비를 들먹이고는 혀를 끌끌 찼습니다. 이제 그만 손 떼시지요. 남보기에도 딱하지 않습니까? 그 순간 회장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장이라도 저 입들을 틀어막고 아이를 감싸 안고 싶었어요. 그러나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확인하지 못한 자신에게는 그럴 자격조차 없었지요. 저 아이가 제 손녀라 밝힐 증거도 저 사내를 용서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평생 세상을 호령하던 그녀가 어린아이 하나 지켜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난생 처음 제 힘이 이토록 무력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그 무력감에 회장은 힘없이 주먹을 말아 쥐었습니다. 다솜은 그런 회장을 올려다보며 그저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회장은 그 젖은 눈을 차마 마주 볼 수가 없었어요. 할 말을 마친 윤미경은 승자의 얼굴로 몸을 돌렸습니다. 또각또각 멀어지는 그 구두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회장은 떨고 있는 다솜을 겨우 달래어 병실 안으로 들여보냈어요. 그러고는 홀로 남아 잠든 준영의 얼굴을 오래도록 내려다보았습니다. 야윈 사내는 열에 들떠 무언가를 가늘게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지원아, 미안하다. 다 나 때문이다. 잠결에 새어나온 그 한마디에 회장은 그 자리에 우뚝 굳었어요. 그토록 미워하던 사내의 입에서 흘러나온 딸을 향한 사죄였습니다. 그 뜻밖의 한마디가 회장의 오랜 확신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어요. 저 사내가 정녕 제 딸을 등쳐먹은 사기꾼이 맞기는 한 것인가. 회장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작은 의심의 금이 그어졌습니다. 진실을 알기 전에는 이 얼어붙은 매듭을 결코 풀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11년 전 그날 밤에 잠들어 있었지요. 그 밤 회장은 끝내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준영의 잠꼬대가 귓가에서 좀처럼 떠나지 않았어요. 회장은 눈을 감고 11년 전 그날로 천천히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의 봄딸 지원이 한 청년의 손을 잡고 집을 찾아왔어요. 볼이 발갛게 상기된 딸은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이 제가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청년은 낡은 외투 차림이었지만 눈빛만은 맑고 고닫습니다. 가난한 무명 화가라고 했어요. 회장은 그 첫마디에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환쟁이라니. 우리 집안에 어림도 없는 소리다. 지원은 그런 어머니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인은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에요. 저는 그거면 충분해요. 그러나 회장의 귀에는 그 말이 철없는 투정으로만 들렸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청년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지원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거짓이라곤 한 점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제 몸을 다 적시면서도
딸에게 우산을 씌워주던 청년이었지요. 그러나 그때의 회장은 그 갸륵한 마음을 알아볼 눈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가 가진 것이 없다는 사실만이 회장의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무렵 이복 동생 윤미경이 회장의 곁을 파고들었어요. 언니, 내가 사람을 좀 알아봤는데 말이야. 윤미경은 걱정스러운 낯으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 청년 지원이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게 틀림없어요. 빚도 많고 여기저기 손을 벌리고 다닌다는 소문이 파다하더라고. 그것은 윤미경이 교묘하게 지어낸 거짓이었습니다. 동생은 언니의 하나뿐인 혈육이 눈엣 가시였던 것이지요. 지원만 없다면 그 막대한 재산과 자리가 제 아들에게 올 터였으니까요. 윤미경은 며칠에 걸쳐 없는 이야기를 조금씩 회장의 귀에 흘렸습니다. 가짜 소문과 그럴듯한 정황이 회장의 의심을 차곡차곡 키웠습니다. 그러자나도 청년이 못마땅하던 회장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어요. 윤미경은 어디선가 그럴듯한 서류 한 장까지 구해 내밀었습니다. 청년이 여기저기 빚을 지고 다닌다는 출처 모를 종이 쪽이었어요. 회장은 그것이 감쪽같이 조작된 것인 줄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동생이 제 혈육을 헤아리라고는 차마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마침내 회장은 준영을 따로 불러 세웠습니다. 자네가 노리는 게 무엇인지 내가 모를 줄 아는가. 얼마면 되겠나. 액수를 부르고 다시는 내 딸 앞에 나타나지 말게. 준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저 지원 씨를 사랑할 뿐입니다. 돈은 한 푼도 바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회장은 그 말을 콧방귀로 흘려들었습니다. 평생 돈으로 사람을 사고 팔아온 그녀였습니다. 세상 모든 것에 값이 매겨진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지요. 그날 밤 회장은 딸을 마주 앉히고 차갑게 못을 박았습니다. 저 사내와 나 둘 중 하나를 택해라. 저 환쟁이를 따라 나서는 순간 너는 내 딸이 아니다. 지원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어쩌면 그렇게 사람을 볼 줄 모르세요. 어머니가 잃는 건 사위가 아니라 딸이에요. 지원은 그 말을 끝으로 짐을 꾸려 집을 나섰습니다. 문지방을 넘던 딸이 잠시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무슨 말인가를 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끝내 삼키고 말았지요. 그 마지막 눈빛은 11년이 지나도록 회장을 놓아주지 않았지요. 그렇게 모녀의 연은 회장의 오만과 동생의 계략 속에 끊어졌습니다. 집을 나선 두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었어요. 곱게만 자란 지원은 처음으로 거친 무리를 손에 익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남편을 원망하기는커녕 늘 웃음을 잃지 않았다지요. 가난한 새방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를 지극히 아꼈습니다. 그 공공한 세월을 회장은 까맣게 등지고 살았습니다. 회장은 딸이 떠난 뒤에도 오래도록 제가 옳았다 믿었어요. 딸이 언젠가 제 발로 돌아와 무릎 꿇으리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른 어느 날 딸에게서 편지 한 통이 왔다는 것을 회장은 그때도 지금도 까맣게 알지 못했습니다. 4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이었어요. 지원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린 다솜을 위해서라도 어머니와의 매듭을 풀고 싶었던 것이지요. 떨리는 손으로 한자 지원은 여러 날에 걸쳐 편지를 써내려갔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서운함도 사무치는 그리움도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무엇보다 홀로 남을 어린 딸을 어머니께 부탁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회사 대표 앞으로 붙인 그 편지에는 딸의 눈물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편지는 끝내 회장의 손에 닿지 못했습니다.
비서실로 들어온 우편을 접수하던 총무팀의 오래된 신복. 바로 윤미경의 수족이 그 편지를 가장 먼저 발견했습니다. 겉봉에 낯익은 이름을 본 신복은 곧장 그것을 윤미경에게 넘겼지요. 윤미경은 편지를 뜯어보고는 싸늘하게 그것을 서랍 깊이 감췄습니다. 언니와 조카가 다시 이어지는 일만은 결코 있어선 안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지원의 마지막 화해는 어머니에게 가닿지도 못한 채 묻혔습니다. 답장 없는 침묵 속에서 딸은 홀로 쓸쓸히 눈을 감았습니다. 11년이 흐른 지금 회장은 병실 의자에 앉아 그 세월을 곱씹었어요. 되짚어 볼수록 이상한 것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기꾼이라던 증거들은 하나같이 윤미경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었어요. 정작 준영이 돈을 요구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회장의 등줄기로 서늘한 깨달음이 지나갔습니다. 어쩌면 나는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사기꾼으로 몰았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나는 그렇게 내 딸을 제 손으로 내쫓은 것인지도 모른다. 그 오랜 확신이 이제와 발밑에서부터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제 손으로 딸의 등을 떠밀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몸서리가 쳐졌어요. 평생 옳다고 믿어온 모든 것이 실은 헛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회장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오래도록 어깨를 떨었습니다. 회장은 잠든 준영의 야윈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어요. 그 얼굴 위로 11년 전 문전박대당하던 청년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회장의 두 눈에서 뜨거운 것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아직 모든 것을 확신하기엔 이른 때였지요. 진실의 마지막 조각은 저 작은 아이의 손에 쥐어 있었으니까요. 준영이 고비를 넘긴 며칠 뒤 병실에는 회장과 다솜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빠가 잠든 사이 다솜은 회장의 곁에 조그맣게 붙어 앉았습니다. 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 품에서 무언가를 조심스레 꺼냈어요. 낡은 손수건에 겹겹이 쌓인 빛바랜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우리 엄마예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엄마. 다솜이 사진을 두 손으로 받쳐 회장에게 내밀었습니다. 제가 왜 할머니를 보고 우리 할머니냐고 했는지 이거 보면 알아요.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그 작은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사진 속 얼굴을 마주한 순간 온몸이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여인은 틀림없는 제 딸 지원이었습니다. 11년 전 문지방을 넘어 떠나던 바로 그 얼굴이었어요. 세월도 지우지 못한 딸의 미소가 회장의 눈앞에 살아있었습니다. 잊으려 애쓸수록 도리어 더 또렷해지던 바로 그 눈매였습니다. 꿈에서조차 차마 마주하지 못하던 딸이 손바닥만 한 사진 속에 웃고 있었어요. 회장은 그 애틋한 미소에서 오래도록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회장의 손끝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순식간에 흐려졌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내 엄마란 말이냐? 네. 우리 엄마 이름은 지원이에요. 참 곱죠? 지원. 그토록 서류 속에서만 맴돌던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아이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이름에 회장은 그만 무너질 것 같았어요.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가만히 뒤집어 보았어요. 사진 뒷면에는 눈에 익은 고운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예쁜 다솜이 그리고 나의 엄마 곰. 그 순간 회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곰. 그것은 어린 지원이 저를 부르던 세상에 하나뿐인 애칭이었습니다. 어린 지원은 회장의 넓은 품에 안겨 그렇게 부르곤 했어요. 엄마 곰하고 콧노래처럼 부르던 그 여린 목소리. 회장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고 또 가장 오래 잊고 살던 소리였습니다.
그 애칭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오직 회장과 지원 둘뿐이었어요. 그것이 사진 뒷면에 적혀 있다는 사실은 단 하나만을 뜻했습니다. 저 아이의 엄마가 바로 제 딸 지원이라는 움직일 수 없는 진실이었지요. 회장의 두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토록 확인하고 또 확인하려던 진실이 손안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 아이는 제가 그토록 그리던 딸이 남긴 하나뿐인 혈육이었어요. 바로 제 손녀였던 것입니다. 그토록 애타게 찾아 헤매던 핏줄이 지금 제 눈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날마다 마주하고도 알아보지 못한 세월이 회장은 사무치게 원통했어요. 그때 잠에서 깬 준영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다솜아, 그 어른께 엄마 편지도 보여드리렴. 다솜은 고개를 끄덕이며 사진과 함께 싸두었던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래 접혀다른 지원의 마지막 유언이 담긴 편지였어요.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한자 한자 눈에 익은 딸의 필체가 종이 위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글자들이 자꾸만 눈물에 번져 회장은 몇 번이고 눈을 훔쳐야 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다솜아, 엄마가 너를 두고 가서 정말 미안하다. 너에게는 아직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진짜 할머니가 계신단다. 언젠가 인연이 닿으면 그분을 꼭 만나 이 편지를 전해주렴. 딸은 죽어가면서도 어린 자식에게 제 어미를 찾아주려 했던 것입니다. 그 갸륵한 마음이 회장의 가슴을 후벼 파고 들었습니다. 편지 말미에는 회장을 향한 마지막 한 줄이 적혀 있었어요. 엄마 곰 끝내 못다 한 말이 있어요. 나는 엄마를 단 하루도 미워한 적이 없었어요.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회장의 입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편지 어디에도 회장의 이름 석자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준영은 그 진짜 할머니가 누구인지 짐작조차 하지 못했지요. 그러나 회장만은 그 애칭과 필체만으로 모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편지는 죽어가던 딸이 저에게 남긴 마지막 화해였습니다. 그토록 미워했다 오해한 딸은 정작 어미를 한 번도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 마음을 11년이 지난 오늘에야 받아든 것입니다. 지원아, 이 어미가 죄인이다. 그 알량한 오만 하나로 딸을 죽음의 길로 내몰았음을 회장은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러나 이제와 무릎을 꿇고 빌어본들 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회장은 편지를 가슴에 품은 채 그 자리에 허물어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멀찍이 문가에 서 있던 정 실장도 그 광경에 그만 말을 잃었어요. 15년을 모신 회장이 그토록 오열하는 모습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정 실장은 그제야 이 모든 일에 깊이 감춰진 사연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병실에서 목격한 광경은 훗날 그가 진실을 파헤치는 계기가 되었지요. 평생 누구 앞에서도 무릎 꺾지 않던 그녀였습니다. 그러나 딸의 마지막 말 앞에서는 한없이 작은 어미일 뿐이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다솜이 놀라 회장의 곁으로 다가왔어요. 할머니, 왜 우세요? 어디 아프세요? 회장은 젖은 눈으로 그 작은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11년을 돌고 돌아 마침내 마주한 제 핏줄의 얼굴이었어요. 다솜아, 아까 내가 물었지. 내가 내 할머니가 맞냐고. 회장의 목소리가 눈물에 젖어 잘게 떨렸습니다. 그래, 이 할미가 정말로 내 할머니가 맞단다. 그 말에 다솜의 두 눈이 커다래지더니 이내 눈물이 그렁그렁 차올랐습니다. 정말요? 진짜로 우리 할머니예요? 회장은 대답 대신 그 작은 몸을 와락 끌어안았어요. 11년의 회한과 그리움이 그 한 번의 포옹에 모두 쏟아졌습니다. 미안하다.
이 늙은 할미가 너를 너무 늦게 찾았구나. 회장은 아이의 등을 하염없이 쓸어내리며 몇 번이고 그렇게 되뇌었어요. 그 오랜 세월 홀로 견뎠을 어린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토록 차갑던 재벌 회장의 심장이 그 작은 옹기 앞에 속절없이 녹아내렸어요. 잃어버린 줄 알았던 딸의 흔적이 이 아이 안에 고스란히 살아 있었습니다. 병상의 준영도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지었어요. 저 노부인이 어찌하여 아내의 편지에 절이 오열하는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이를 품은 그 울음이 예사롭지 않음을 어렴풋이 느낄 뿐이었지요. 할머니와 손녀는 그렇게 부둥켜 안은 채 오래도록 함께 울었습니다. 차마 닿지 못했던 두 사람의 인연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병실에서 회장의 오열을 지켜본 정 실장은 조용히 마음을 굳혔습니다. 15년을 모신 그는 이 모든 일에 감춰진 진실을 파헤치기로 했습니다. 회장에게 자초지종을 전해 들은 정 실장의 낯빛이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회장님, 이 일에는 필시 누군가의 손길이 닿아 있습니다. 그는 11년 전과 4년 전의 일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나갔습니다. 가장 먼저 파고든 것은 자꾸만 막히던 그 조회 기록이었습니다. 누가 회장의 지시를 가로막았는지 결제 라인을 거슬러 올라갔지요. 그 끝에는 총무팀의 오래된 신복 하나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정 실장은 그 신복의 뒤를 은밀히 캤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어요. 신복은 오래도록 윤미경의 수족 노릇을 해온 자였습니다. 회장의 동선을 감시해 보고한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기록에는 회장이 다솜의 집을 드나든 날짜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신복은 그것을 하루도 빠짐없이 윤미경에게 실어 날랐던 것입니다. 회장의 조회 지시가 번번이 막힌 것도 바로 이자의 농간이었지요. 그리고 그 신복의 손을 거쳐 4년 전 편지 한 통이 사라졌습니다. 정 실장은 마침내 서랍 깊이 묻혀있던 그 편지를 찾아냈어요. 겉봉에는 지원의 이름과 회사 대표 앞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 번도 뜯기지 않은 채 4년을 잠들어 있던 편지였어요. 정 실장은 그것을 조심스레 회장에게 가져다 올렸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그 낡은 편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겉봉의 필체를 알아본 순간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틀림없는 딸 지원의 글씨였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습니다. 어머니, 참으로 오랜만에 이렇게 펜을 듭니다. 그 첫 줄을 읽는 순간 회장의 손이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더는 글자를 읽어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4년 전 딸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내민 화해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길은 어미에게 닿지도 못한 채 서랍 속에서 썩어갔지요. 편지에는 어린 다솜의 이야기와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손녀가 있다는 사실도 이 편지가 아니었다면 영영 몰랐을 뻔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진심이 4년이나 늦게 회장에게 닿고 말았습니다. 편지를 쥔 회장의 어깨가 소리 없이 들썩였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이 편지를 받았더라면, 그랬다면 죽어가는 딸의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었을 것을. 회장은 뒤늦은 후회로 오래도록 가슴을 쳤습니다. 이윽고 회장은 젖은 눈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그 눈 속에는 슬픔 대신 서늘한 결기가 차오르고 있었어요. 회장은 정 실장에게 이제껏 밝혀낸 모든 것을 정리하라 일렀습니다. 11년 전의 이간질부터 4년 전의 편지까지 낱낱이 말입니다. 한편 회장은 병상의 준영을 찾아가 오랜 오해를 조심스레 털어놓았어요.
자신이 바로 지원의 어미이자 그를 사기꾼으로 몰아낸 장본인임을 밝혔습니다. 준영은 그 말에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이내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원망할 법도 하건만 그는 오히려 회장의 야윈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어요. 이제라도 우리 다솜이에게 할머니가 생겼으니 저는 그걸로 되었습니다. 그 담담한 말에 회장은 더욱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준영의 그 넓은 마음이 회장에게는 더없이 큰 부끄러움으로 다가왔어요. 제가 사기꾼이라 내쳤던 사람이 실은 이토록 맑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며칠 뒤 회장은 윤미경을 조용히 집무실로 불러들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윤미경은 여느 때처럼 거만하게 들어섰어요. 언니, 갑자기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회장은 말없이 책상 위에 낡은 편지 한 통을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을 알아본 윤미경의 얼굴이 대번에 하얗게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내가 더 잘 알 것이다.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리빨처럼 서늘했습니다. 11년 전 그 거짓 소문도 이 편지를 가로챈 것도 전부 내 짓이었지. 윤미경은 발뺌하려 했지만 이미 증거는 차고 넘쳤어요. 신복의 감시 기록과 자백이 그녀의 모든 죄를 낱낱이 증언했습니다. 어쩌자고 그렇게까지 했느냐? 회장의 물음에 윤미경은 끝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저 언니가 가진 것이 탐난노라고 힘없이 내뱉을 뿐이었어요. 핏줄보다 재물이 앞섰던 그 마음이 끝내 제 발등을 찍은 셈이었습니다. 한때 위세 등등하던 윤미경은 초라한 뒷모습으로 집무실을 나섰지요. 회장은 더는 동생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매듭을 지었어요. 윤미경이 심어둔 사람들은 모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사회에서 그녀를 따르던 우호 지분도 순식간에 등을 돌렸지요. 제 아들을 옹립하려던 오랜 야망은 그렇게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저지른 일들에는 마땅한 법적 책임이 뒤따랐어요. 사필규정이었습니다. 회장은 요란한 복수 대신 진실로서 조용히 죗값을 물었지요. 세상은 태강그룹의 조용한 물갈이를 두고 뒤늦게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속사정을 아는 이는 오직 회장과 정 실장뿐이었어요. 같은 무렵 회장은 마지막 한 가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다솜과 저의 피가 정말로 이어져 있는지 법적으로 매듭 짓고자 했어요. 조심스레 진행한 유전자 검사 결과가 며칠 뒤 회장의 손에 들렸습니다. 봉투를 여는 회장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결과는 회장이 이미 마음으로 알고 있던 그대로였어요. 서다솜은 틀림없는 회장의 친손녀였습니다. 검사지에 찍힌 그 한 줄이 11년 세월의 진실을 비로소 매듭지었어요. 회장은 그 종이를 가슴에 품은 채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토록 오래 돌고 돌아 닿은 진실 앞에서 회장은 그저 눈물만 흘렸어요. 그리고 준영을 올감했던 사기꾼이라는 누명도 그날로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세상은 뒤늦게 병든 화가에게 씌워졌던 억울한 굴레를 거두었어요. 그토록 손가락질 받던 부녀에게 이제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11년을 얼어붙어 있던 진실이 마침내 온전한 제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진실이 밝혀진 뒤 회장의 삶은 온전히 달라졌습니다. 가장 먼저 회장은 사위 준영을 극진히 돌보는 일에 온 정성을 쏟았어요. 나라 안에서 가장 이름난 의료진이 그의 곁에 붙었습니다. 오래도록 손쓸 엄두조차 못 내던 준영의 병이 조금씩 차도를 보였지요. 몇 달이 지나자 준영은 부축 없이도 걸음을 뗄 만큼 기력을 되찾았습니다. 붓을 놓은 지 오래던 그가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어요.
회장은 사위의 그림 한 점을 저택 거실벽에 소중히 걸어두었습니다. 한때 환쟁이라 비웃던 그 그림이 이제는 온 집안의 자랑이 되었지요. 어느 날 회장은 준영의 병상 곁에 앉아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자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네. 정말 미안하네, 준영이. 평생 누구에게도 고개 숙여본 적 없던 회장이었습니다. 그 회장이 사위 앞에서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영은 그저 고개를 저으며 젖은 눈으로 웃어 보였어요. 이제 저도 어머님이라 불러도 되겠습니까? 그 한마디에 회장의 눈에서 다시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11년 전 매몰차게 내쳤던 사위를 이제야 가슴으로 품은 것입니다. 준영은 회장을 진심으로 장모로 받들었고 회장 또한 그를 아들처럼 아꼈어요. 한 지붕 아래 오래도록 비어있던 자리들이 하나둘 채워졌습니다. 저택에는 참으로 오랜만에 새 식구가 둘러앉는 저녁상이 차려졌지요. 회장은 그 소박한 밥상 앞에서 까닭 모를 벅참을 느끼곤 했습니다. 회장은 준영과 다솜을 평창동 저택으로 데려왔어요. 볕도 들지 않던 반지하 방을 떠나 두 사람은 따뜻한 집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다솜은 넓은 집을 얻고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아침이면 아빠의 이마부터 짚어보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회장은 그런 손녀를 볼 때마다 죽은 딸이 겹쳐 보여 눈시울이 뜨거워졌지요. 할머니, 이제 우리 진짜 같이 사는 거예요? 다솜이 회장의 품에 폭 안기며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 이 할미가 어디에도 널 보내지 않으마. 그 목소리에는 다시는 이 아이를 놓지 않겠다는 다짐이 서려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 작은 몸을 끌어안으며 몇 번이고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다솜은 난생 처음 제 방이라는 것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나 아이는 넓고 폭신한 침대보다 할머니의 무릎을 더 좋아했습니다. 잠들기 전이면 늘 회장의 곁에 파고들어 예시하기를 졸랐지요. 회장은 그런 손녀에게 죽은 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꼭 엄마를 닮았다는 말에 다솜은 세상을 다 가진 듯 좋아했어요. 회장은 잃어버린 줄로만 알았던 웃음을 그 작은 아이에게서 되찾았습니다. 다솜은 좋은 학교에 다니게 되었지만 조금도 우쭐대는 법이 없었어요. 오히려 제 도시락을 덜어 형편이 어려운 친구와 나누어 먹곤 했습니다. 그 갸륵한 마음 씀씀이가 영락없이 제 어미 지원을 빼닮아 있었지요. 얼마 뒤 회장은 다솜의 손을 잡고 한적한 산자락을 찾았습니다. 딸 지원이 홀로 잠들어 있는 초라한 봉분 앞이었어요. 회장은 딸의 무덤 앞에 오래도록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지원아, 이 못난 어미가 이제야 너를 보러 왔구나. 회장의 목소리가 산자락의 바람 속에 잘게 흩어졌습니다. 내가 남긴 다솜이는 이 할미가 세상 무엇과도 바꾸지 않고 지키마. 그러니 부디 그곳에서는 아무 걱정 말고 편히 쉬려무나. 회장은 봉분의 마른 흙을 오래도록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다솜도 엄마의 무덤 앞에 쪼그려 앉아 고사리 손을 모았습니다. 엄마, 나 이제 진짜 할머니 만났어. 엄마가 말한 그대로였어. 그 여린 목소리에 회장은 끝내 참았던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모녀가 나누지 못한 11년의 세월이 그 자리에서 조용히 씻겨 내렸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 다솜이 회장의 손을 꼭 붙잡았어요. 할머니, 이제 그만 슬퍼하세요. 엄마가 우리 보고 웃고 있을 거예요. 다솜은 그새 눈물을 훔치고 씩씩하게 앞장서 걸었습니다. 그 말에 회장은 눈물이 그렁한 채로도 가만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린 손녀의 그 한마디가 회장의 오랜 회한을 조금씩 어루만져 주었어요. 회장은 그날 이후
마음속에 오래 품어온 한 가지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딸이 마지막까지 온기를 나누던 그 달동네를 결코 잊지 않기로 마음먹은 것이지요. 회장은 딸의 이름을 딴 재단을 세워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도왔습니다. 다솜이 밥을 얻어먹던 그 낡은 급식소도 새롭게 단장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많은 아이들이 그곳에서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배불리 먹었지요. 회장은 이따금 손녀의 손을 잡고 그 급식소를 직접 찾았습니다. 한때 남의 시선을 피해 모자를 눌러 쓰던 그녀였어요. 이제는 당당히 앞치마를 두르고 아이들에게 손수국을 펐습니다. 줄을 선 아이들의 맑은 얼굴에서 회장은 문득 어린 다솜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곁을 지나온 제 딸의 얼굴까지 가만히 겹쳐보았습니다. 박순덕 할머니는 여전히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국을 퍼주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다솜이가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할머니는 다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제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가진 것 없던 시절에도 다솜을 살뜰히 챙기던 그 고마운 어른이었습니다. 회장은 그 모든 인연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이제야 깨달았지요. 선한 마음은 돌고 돌아 언젠가 반드시 제자리를 찾는 법이었습니다. 어린 손녀의 맑은 마음 하나가 얼어붙었던 한 집안을 온통 녹여낸 것입니다. 회장은 문득 지난 세월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돌아보았어요. 평생 움켜쥐려고만 애쓰던 그 모든 것이 실은 참으로 부질없었습니다. 정작 소중한 것은 이렇게 손 맞잡고 나누는 온기였음을 이제야 알았지요. 차갑기만 하던 재벌가의 저택에 참으로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피어났습니다. 그것은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더없이 값진 온기였어요. 그로부터 몇 해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준영은 건강을 온전히 되찾아 다시 붓을 들고 그림을 그렸어요. 다솜은 어느새 제법 의젓한 소녀로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지요. 가진 것을 늘 이웃과 나누던 그 맑고 고운 마음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평창동 저택에는 조촐한 잔치가 열렸어요. 다솜의 생일을 맞아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날이었습니다. 한때 흙바닥에 쭈그려 앉아 남의 밥을 얻어먹던 아이였지요. 그 아이가 이제는 온 가족이 둘러싼 따뜻한 밥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영은 그 행복한 순간을 화폭에 담겠다며 가족의 초상을 그렸어요. 한때 먼지만 쌓이던 그의 붓끝에 이제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림 속 세 사람의 얼굴에는 하나같이 환한 미소가 어려 있었지요. 상 위에는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음식이 그득했습니다. 그날의 잔치에는 귀한 손님도 한 분 초대되었어요. 바로 급식소의 박순덕 할머니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다솜이가 이렇게 어엿하게 컸구나. 할머니는 다솜의 손을 맞잡고 연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가장 어렵던 시절 다솜의 곁을 지켜준 고마운 어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품에서 손수 뜬 목도리 하나를 꺼내 다솜에게 둘러주었어요. 가진 것 없어도 늘 무언가를 나누려던 변함없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회장은 그런 할머니의 손에 따뜻한 국 한 그릇을 정성껏 올렸습니다. 언젠가 할머니가 다솜에게 그러했듯이 말이지요. 밥상에 둘러앉은 가족의 얼굴에는 잔잔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회장은 문득 텅 비어있던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계열사 28개도 채우지 못하던 그 허전함이었지요. 그러나 지금 이 작은 밥상 하나가 그 빈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곁에 앉은 손녀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다솜아, 이 할미에게 와주어서 정말 고맙구나. 다솜은 배시시 웃으며 회장의 품에 살며시 안겼습니다. 생일 소원으로 무엇을 빌었느냐는 물음에
아이는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우리 가족이 지금처럼 오래오래 함께 있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그 소박한 소원에 온 식구가 눈시울을 붉히며 함께 웃었습니다. 준영은 그 흐뭇한 모습을 화폭에 옮기려 조용히 붓을 놀렸습니다. 자, 다들 이쪽을 보렴. 이 순간을 오래 남기고 싶구나. 가족은 서로 어깨를 맞댄 채 그의 붓끝을 향해 활짝 웃었습니다. 완성된 가족의 초상은 거실벽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걸렸어요. 그림 속 세 사람은 서로에게 기대어 더없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회장은 그 그림 앞을 지날 때마다 가슴 벅찬 온기를 느꼈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더 이상 빈 방도 빈자리도 남아있지 않았지요. 창밖으로는 봄볕이 따사롭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11년을 얼어붙어 있던 한 집안에 마침내 봄이 찾아온 것입니다. 회장은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아 몇 번이고 손녀의 얼굴을 어루만졌어요. 잃어버렸던 세월의 아픔이 이 봄날 볕에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이제 회장의 곁에는 목숨보다 소중한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모든 기적은 한 아이의 작은 선함에서 비롯되었지요. 남을 먼저 챙기고 가진 것을 나눌 줄 알던 그 여린 마음 말입니다. 결국 사람을 살리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온기였어요. 앉은 자리가 곧 꽃자리라는 옛말은 참으로 틀림이 없었습니다. 선한 사람이 앉은 그 자리에 언제고 꽃은 피어나는 법이니까요. 오늘 이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 한켠을 따뜻이 데웠기를 바랍니다. 문득 지친 하루 끝에 위로가 필요하시거든 내일 밤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요. 또 한편의 꽃자리 사연이 여기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듣고 계신 그 자리가 오늘 꽃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